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일 관계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일본 의회에서 질의응답 과정이었어요. 예산안 관련. 거기에서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와 같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만의 유사가 일본의 유사와 같냐. 이거는 내정 간섭이고 잘못된 인식이다. 이러면서 이제 일본에 대한 강경 조치들이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여행 또는 일한령으로 불릴 만큼 일본 문화에 대한 거부, 유학 자제령, 이제 이런 것들이 쭉 확산이 되면서 일본도 물러나지를 않았죠. 특히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오사카에 중국의 일본 오사카 주재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베어버리겠다 이런 외교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함으로써 아주 감정적으로 고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중국의 입장은 빨리 그 발언을 철회를 하고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게 다카이치 총리의 기본 생각이고 그래서 철회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 내에서는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발언부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되면서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구조적인 갈등을 갖고 있냐 하면 사실은 대만이라는 섬이 일본 오키나와 열도의 끝자락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일본은 유구제국, 류쿠라고 해서 유구제국의 영토였다. 그러면서 또 역사적 근원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뭐냐 하면 이 지역이 만약에 중국의 통제에 들어가게 되면 일본의 그 소위 해상 능력이라든가 특히 미일 안보 동맹에 의한 태평양 지역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서태평양이겠죠. 서태평양 지역의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밑에가 남중국해거든요. 지금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동중국해라고 한다면 그러면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 이어져서 중국의 해상 통제 능력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바로 일본, 특히 그 배후에 있는 미국의 통제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이 대만이 중국의 핵심임을 내가 이해했다. 그러고 바로 이제 다카이치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좀 자제해달라라는 미확인입니다. 그런 보도를 했고 일본은 확인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서 뒤로 한번 물러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미국의 며칠 전에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대만 방어가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변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올라와서 중국이 볼 때는 이 기회에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민족주의라든가 군국주의라든가 역사 수정주의에 기반한 그런 대외 정책을 펼치는 것을 미연에 확실하게 제어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상당히 장기화될 그런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민간 기업의 극초음속 미사일 공개가 논란인데요. 이 공개가 일본을 겨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원래 중국과 일본이 2010년경부터 갈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군사 대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중국 민간 기업이 마하 5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를 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군사적으로도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 물론 일본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시다시피 대만에서 한 110km 떨어진 요나군이라는 섬에 중거리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겠다,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이츠미 신지로 방위상이 직접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 갈등을 일단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대일 공격용으로 막 이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지역을 둘러
둘러싸고 서로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비가 돼 있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민간 기업이 미사일을 공개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군사 기술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이거가 뭐 직접적으로 어느 일방을 공격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군사적으로도 특히 최근에 중국의 군사적 확장 이런 거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중국 해경이 일본 어선을 퇴거시킨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요. 이번 충돌이 이전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늘 있던 건데 요번에 원래 해경이 일본 어선을 퇴거시키고 일본 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어선을 견제하고 이러는 거는 원래 있었던 건데 요번에 이제 중일 갈등이 더 증폭이 되니까 많은 관심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것들이 전혀 새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원래 있던 것들이 계속 그런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핵심 지역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된 거는 같습니다.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중단설이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이런 소문이 중국 반도체 공급망에 어떤 부담을 주는 건가요? 사실은 뭐 우리가 반도체 생산 구조를 보통 얘기할 때 미국의 원천 기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한국과 대만의 제조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국은 제조 역량이 없기 때문에 대만의 TSMC, 그 다음에 한국의 SK 하이닉스와 삼성 반도체, 전자 여기에 이제 이 생산 구조가 돼 있는데 이거는 큰 그림에서 그런 거고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일본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몇 년 전에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죠 벌써 이 반도체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포토 레지스트라는 건데 사실 이거 하나만 수출 통제를 한 게 아니고 지금 12가지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 일본이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저거는 너무 전문적이긴 하지만 이 반도체 디스크에 신호를 주는 걸 색이잖아요. 우리가 뭐 DUV, EUV 그러는데 네덜란드 ASML의 그 장비로 그걸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건 감광액이에요. 이게 더 잘 먹힐 수 있도록 빛과 액체를 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일본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불량률도 높아지겠죠. 물론 중국이 포토레지스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도 자체 생산한 포토레지스트가 있는데 일단 일본 게 좋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잘해서 품질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일본 거를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일본이 포토레지스트를 중국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 중국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받겠지만 그러나 중국에도 이게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회를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가장 큰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히토류잖아요. 히토류를 왜 그럼 일본에다가 안 하느냐. 미국은 히토류 가지고 수출 통제한다고 그랬더니 트럼프가 어쨌든 모양은 굴복한 모양새가 됐잖아요. 자꾸 연장을 하고. 그런데 히토류를 사실은 2010년도 센카쿠열도 분쟁 이후에 중국이 쓴 적이 있어요. 그것도 중단을 한 건 아니고요. 준법 수출을 한 거죠. 이게 건당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전부 허가를 해서 하나씩 선적을 하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당시에 3일이나 4일 만에 물건이 오면 그냥 관행대로 해서 3, 4일 만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준법 수출을 하게 되면 대개 45일쯤 걸립니다. 45일 걸리면 지금 조립하고 막 완성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차질이 오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 당시만 해도 중국산 히토류를 한 80% 넘게 중국산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50%대로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중국산 히토류가 없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베트남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으니까. 다만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포토레지스트도 당장은 중국 반도체 공급망에 엄청난 폐해를 끼칠 수 있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오히려 자립을 강화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일본 내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지금 이제 쓰려고 하고 일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속적일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이게 없으면 중국의 반도체 생산 자체가 차질이 생기고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는 건 우리가 보통 수율이라고 그러죠. 합격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불량률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일본산 포토레지스트가 없으면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율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불량률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급망 리스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부분이 계속되면 중국도 할 수 없이 히토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 거의 경제적 전면전이다. 거기까지는 서로 잃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과 중국의 경제 전쟁은 어느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사실은 포토레지스트뿐만 아니고 중국에 가 있는 일본 공장들도 사실 압박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의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말을 듣고 하느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 시장 경쟁력 확보라든가 또는 중국의 대체제들도 많이 따라온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복잡해지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 올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일본 공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뭐 엑소더스 차이나라고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게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좀 반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공급망에 노출돼 있는 중국 기업들은 타격이 있죠. 원래 A라는 회사에서 봤던 것들이 갑자기 안 나오게 된다든가 조달할 데가 없으면 다른 데로 조달선을 확대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도 또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국 양측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결국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AI 시대, 4.0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IT라든가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IT,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세부 소재 부품 분야에서 세부 부분은 여전히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포토레지스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을 증폭하면 이게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한국같이 이런 경우가 있죠. 중일 갈등 사이에서 그렇지 않아도 미중 사이에서 힘들었는데 중국과 일본까지 갈등이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랬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문제는 이런 흐름이 장기화 된다면 이게 결국 중국 경제에도 좋을 게 없고 일본 경제에도 좋을 게 없죠. 그러면 한국한테 반사이익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일본 소재부품 기업이 문제가 생기니까 대체제로서 한국의 소재부품, 그 다음에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여행 자제령을 내리니까 한국으로 많이 온다. 그 분명히 그런 일종의 풍선 효과 같은 게 있는 거죠. 다만 그게 영속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계속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거를 쓰게 만드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그거는 플러스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너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도 이게 서로 끝을 보고 너 죽고 나 살자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벌써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정부끼리는 싸우지만 일본의 의원연맹이라든가 의회 이 민간 기구에서는 서로 방문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중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을 방문해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습하려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어쨌든 텐션을 가지고 갈등 요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가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로 움직이려고 한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국제경제에서 국제시장에서 경제력이 사라지면 사실은 대접을 못 받아요. 중국도 이렇게 오늘날 세계적 국가가 돼서 이러는 거는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측이 경제 부담을 느낄 만큼
군사 안보적으로 대치가 되면 이거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같이 북핵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이런 국가는 사실 중일 갈등이 다 커지고 이렇게 되면 북한의 오판, 김정은의 오판, 도발을 해서 뭔가 이걸 혼란스럽게 만들어 볼까? 이런 쪽으로도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주변 환경의 안정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야겠다. 지금 현 정부도 다자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본과 얘기한 셔틀 외교,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제안을 해서 셔틀 외교 복원을 얘기했으니까 부지런히 만나고 지금 중국 방문도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도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상호 방문 또는 이런 협의를 통해서 이 동아시아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만 긴장이 높아지면 한국, 일본 해상길도 흔들린다는데요. 이런 상황이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사실은 대만 해협이 주요 수송로 SLOC라고 그래서 국제무역 통상에 있어서 아주 주요 수송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80%가 대만 해협을 거쳐서 들어와요. 물론 대만 해협이 없으면 저 뒤로 돌아 들어오면 되죠. 그게 필리핀의 마스 해협이라는 데인데 그러면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류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한국이 아시다시피 통상국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개 98% 정도의 물류가 바다로 운반이 됩니다. 그 중에 45%가 대만 해협을 지나서 유럽, 아프리카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해양 수송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해상길입니다. 여기가 흔들리면 당연히 동아시아의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되죠. 특히 물류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의 석유 비축분이 보통 5일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나흘만 수입이 안 되면 한국은 석유가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야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쪽 위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석유 자원이 없는 국가로서 80%를 의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출길이 또 막히니까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해상의 수송로 2차원이 굉장히 대만 해협이 중요한 데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대만 해협이 당연히 중국과 대만 양측을 마주보고 있는 해협이잖아요. 대만 해협이라고 부르는 데가.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국제주의 원칙이에요. 지금 이 현 상태가 평화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도 직접적 피해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대만에서 혹시 충돌이 생긴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충돌이 생기면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동맹 현대화 라는 거를 한미동맹 현대화를 얘기하고 있고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주한미군을 미군이 원하는데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주한미군을 역시 대북 방어 북한으로부터의 억지력 확보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국은 동아시아 전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무력 충돌의 위험이나 이런 게 생긴다면 일본은 이미 선언을 했어요. 자기네가 가겠다고. 일본은 8개 미국 기지가 있고 우리는 평택에 1개 기지가 있는데 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이 그런 걸 원할 수 있다. 이제 이 차원에서 보면 대만의 긴장이 높아지는 거는 경제적으로나 군사 안보적으로나 우리한테 상당한 파장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 개입 가능성을 더 자주 언급하는데요. 이런 입장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죠. 그래서 평화 헌법이라는 거를 갖고 있어요.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전수방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수비만 하는 군대예요. 그래서 자위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 아베 정부 때 뭘 했냐 하면 집단 자위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집단 자위권. 일본의 안보가 어떤 특
특정한 문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갖고 있으니까 혼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이라는 거는 미일 동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에 같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 영향을 끼치는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사실은 2015년에 만든 안보법이에요. 일본의 국가보안법인데 안보법인데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일본의 근처 해역에서 중국의 군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럼 우리도 출동해야지. 우리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야지. 이러다가 이제 이게 약간 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원래 그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크게 불거진 거예요.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민족주의 강경파죠. 우리한테도 그 전에 모진 말을 많이 했어요. 위안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돈 때문에 그런 거고 독도는 일본 땅이고 다케시마의 나를 더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사참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제 강성인데 자기가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그런 건 조금 자제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집단 자위권 행사 가지고는 일본이 약간 성에 안 차는 거죠. 자기네가 직접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헌법을 고쳐야 돼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그걸 이제 보통 국가라고 해요. 보통 국가는 전쟁 공격받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쨌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은 자위대로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도 공격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그걸 어디에다 갖다 댔냐면 내가 이러고 일본이 이러고 있는 사이에 중국의 군사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면 아시아 지역의 헤지모니에 있어서 일본이 결정적으로 밀리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일본도 방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군사력 팽창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경항공모함이 이미 2개나 있고요.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세계 3위 정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 다음에 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해상에서 분쟁이 생긴다고 그럴 때 중국이 이긴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특히 나카이치 총리 들어서고 나서는 약속을 했죠. 국방비 올리겠다. 그리고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 갖고 싶다. 특히 한국은 지난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잠 핵추진 잠수함 얘기가 승인이 났다 이러니까 일본이 더 조바심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큰 틀에서 일본이 자체 방위 수준을 넘어서는 군사력을 갖고자 하는 게 일본의 기본 생각이다. 이거를 중국은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군국주의의 길로 다시 가려고 한다라고 해서 강력히 견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한국도 영향이 있다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가장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되나요? 대만에서 충돌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의 무력 침공이 되겠죠. 무력 도발이 될 텐데 대만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대만과 미국이 맺고 있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 조약은 아니고요. 1979년 1월 1일에 중국과 미국이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하죠. 단교를 하는데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9년 4월에. 대만 관계법의 핵심은 대만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바이든 시대 때도 그게 왔고 얼마 전에 트럼프가 대만 안보를 더 강화하겠다라는데 사인했다라는 게 바로 대만을 보호해 주겠다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만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만약에 무력 충돌이나 이런 게 생기면 군사력을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이라는 데가 멀리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1 미군 기지와 주1 미군 기지의 미군을 차출하는 거죠. 이거를 미국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략적으로 필요한데 배치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국은 뭘 보내야 되냐, 일본은 뭘 보내야 되냐,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물론 이제 내부에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거는 대만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주한 미군을 비롯해서 이런 데 대해서 뭐 일부 변화가 일어나면 김정은의 오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쪽으로 갔으니까.
김정은의 오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신경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은 대만과의 전쟁 또는 이 침공, 공격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고 미국은 대만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질 거고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한반도에 공백 상태가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특히 김정은이 지금이 찬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거는 그냥 그 큰 그림에서 그렇다는 거고 북한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오판이 될 수밖에 없게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나마 최근에 다행이듯이 한국의 K방산이라는 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기술력도 최첨단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분류되는 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핵을 쓰면은 뭐 공멸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생기는 주한미군의 공백이 김정은의 한국 도발을 이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한국이 전혀 안보 태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발출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미일 대만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방향의 외교 안보 전략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은 미국과 일본은 아시다시피 나카이치 총리가 되고 나서 미국이 지나치게 관세도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협정을 맺었다. 이거 우리도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자민당 총재 당선되고 나서 했었어요. 그리고 총리 되고 나서도 그런 비슷한 류의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경주 에이펙 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2박 3일 방문하잖아요. 근데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방구 그런 얘기를 꺼내지를 않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는 확고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헤지모니를 놓고 싸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여하는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왜 저렇게 관심을 갖냐 하면 사실은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일본은 대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연합국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포기한다고 그랬지 그게 권리를 포기한 게 중국에 예속이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중국으로 돌려준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포츠담 선언이나 이런 데는 대만이 그 당시에는 장개석의 중화민국이었거든요. 거기에 준다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내가 대만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그랬지 언제 그게 중국 거라고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사실 소유권, 주권론을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또 이거를 결정적인 도발 행위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청나라 시대 때부터 뭐 중국의 영토였고 또 다시 역사 논쟁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러면 대만은 어쨌든 1945년에 이제 일본 패망한 다음에는 중화민국이 접수를 했어요. 중화민국이 접수를 했는데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중화민국이라는 데는 마오쩌둥한테 진 국민당이 대만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만은 중화민국이 아직도 대만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중화민국은 1949년에 이미 멸망돼서 없는 나라다. 중화민국의 법통 지위를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어받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태도를 보였잖아요. 지금 나카이치 총리가. 물론 우리도 한중 수교 성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이고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는 중국의 주장을 승인한다고 그랬어요. 중국의 주장을 승인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본도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너희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고 다만 현상 유지가 돼야 되니까 대만도 그대로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만은 중국과의 국력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대미 대일 외교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미 대일 외교. 그러면서 특히 차이잉원 여총통이 있을 때 미국과 관계가 상당히 강화됐고 특히 바이든이 안보 공약까지 하면서 우리는 대만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기로 한 약속이 있다. 이런 표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일본은 중국과 각을 세우는 대만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대만 협력은 일본이 사실 대만을 51년간 식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일본에 대한 이런 감정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하고 달라서 협력이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으로서는 자기네들의 뒷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국제사회에서 또는 대만 문제가 국제화되지 않으면 자기들을 보호해 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미국, 일본이 이렇게 나서니까 특히 대만이 무엇보다도 TSMC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통해서 파운드리의 거의 7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은 그 부분 대미 외교, 대일 외교 강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 중국은 저 수산물 수입한 거를 또 금지시켰잖아요. 대만 총통이 그 초밥을 먹는 거를 보여주고 대만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뭐하러 그런 걸 해서 또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냐.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근데 그만큼 대만은 미국과 일본이 필요한 거예요. 국제화돼야 되는 거예요. 대만 문제가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에 공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 문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머리 아프죠. 예를 들어서 미중 사이에 고민했는데 최근에는 중일 사이에도 고민하고 사실은 한국 코가 석자입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전혀 상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실질적 핵 보유국을 자처하고 나서고 일부 국가들은 그거를 이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1순위는 기본적으로 대북 억지입니다. 대북 영향력 억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억지를 일본으로 두고 그걸 기본으로 그 다음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저도 이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경제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느냐 못 먹느냐. 그런데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죽으면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이 우리 자국의 안보를 어떻게 절대적으로 방어하느냐를 1번 선에다 놓고 그 다음 작전을 짜는 게 우리 외교안보 전략의 기본이 되겠죠. 그렇다면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 아니겠어요? 한국으로서는 안전의 확보? 거기로부터 방향을 출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콩 화재 이후 반중 정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건가요? 홍콩에 사상 최악의 화재가 났습니다. 홍콩이라는 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인구 밀도가 넓고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고층으로 돼 있고 그런데 무려 4개 동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이 되고 났는데 홍콩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거 다 뺏어가지 않았냐. 물론 이제 중국 본토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희가 원래 우리 다 중국이었는데 영국 식민지 가 돼서 좀 특별한 과정을 겪었던 거지 너희가 우리하고 다른 건 아니다. 1984년에 중국의 조자양 총리하고 영국의 마거리트 대처 총리하고 이제 반환협상을 시작을 하고 1997년에 15년 있다가 홍콩을 반환하기로 영국 입장에서는 반환하기로 해서 97년 7월 1일에 홍콩이 중국에 귀속이 됩니다. 근데 홍콩은 우리가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회귀라고 그래요. 회귀. 왜 남대천의 연어가 회귀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돌아왔다. 이래서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이제 홍콩이 영국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자유무역항으로서 자유시장 경제를 향유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제안한 게 일국 양제, 한 국가 두 체제로
최소한 홍콩을 50년간 운영하겠다. 이게 일국양제를 적용하겠다. 또 하나는 홍콩인들에 의한 홍콩 통치를 20년 있다 하겠다. 97년에 받았으니까 2017년에 홍콩 사람들이 직접 홍콩을 통치할 사람을 뽑겠다. 이거를 이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법이라고 그래요. 항인치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 홍콩 내부에 법이 있잖아요. 홍콩 인민법원이 이제 홍콩 대법원 같은 거예요. 거기에 결정을 인정해 주겠다. 그게 종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 심판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홍콩 기본법이라는 법을 90년에 만들어요. 중국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입법기관이니까 거기서 만든단 말이에요. 이 홍콩 기본법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국양제 통치, 그 다음에 종심권, 이게 고도의 자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항인 치안, 이거를 거기다 다 기록을 해놔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4년에 잘 아시는 노란 우산 시위가 일어나죠. 그거 왜 그러냐 하면 2017년이 되면 홍콩 사람이 홍콩 통치자를 직접 뽑겠다는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2014년에 중국 정부에서 아직 홍콩은 때가 안 돼서 2017년에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시위가 노란 우산 시위입니다. 강력히 진압이 됐죠. 그러고 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2019년, 2020년 동안 그 유명한 2019년에 홍콩 인구가 750만인데 400만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홍콩 송환법 시위라는 게 있었어요. 홍콩 행정부가 송환법, 그러니까 홍콩에서 범죄자가 체포를 하면 중국에 가서 재판받게 하겠다. 중국과 관련이 있는 법은. 그러면 일국양제가 아니잖아요. 이쪽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이 이게 뭐냐. 그래서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홍콩 보안법. 니네가 안 해? 그럼 내가 만들게. 그래서 반국가 선동, 국가 전복행위 이런 거는 최장 무기징역, 징역 30년 이렇게 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안법이 통과됐을 때 그 전에 400만 명이 길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데모하러 나오겠다고 그랬는데 1000명도 안 나왔어요. 왜? 지금 하다가 걸리면 징역 30년인데 누가 나오겠어요? 그러고 나서 홍콩의 민주사회가 와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 홍콩 시민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니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냐. 홍콩인에 대한 홍콩 통치도 2020년에 법을 만들었어요.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해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애국자가 누구냐? 애국자인지 아닌지는 중국이 심사하겠다. 그래서 이 부부도 마음대로 못하게 됐어요. 제가 홍콩의 민주 인사야.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면 강준영이가 애국자인지 아닌지 누가? 선거 심사위원회가, 후보자 심사위원회가 쟤는 애국자 아니라서 이 부부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사회가 완전히 와해됐잖아요. 그래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아니 이런 불이 나는 전 근대적인 사고가 나는 것도 제어하지 못한다. 뭐 홍콩은 어쨌든 일국양제고 소득도 6만 불이 넘고 그래서 1인당 우리 돈으로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주지만 홍콩 사람들의 불만은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1997년부터 2047년까지는 적어도 50년간 불변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쭉 한 걸 보면 홍콩이 중국화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홍콩이 세계적인 자유무역항으로 갖고 있었던 국제도시의 위상이 떨어졌고 실제로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홍콩에 과도한 국제지위가 부과되는 걸 싫어하죠. 홍콩이 있는 데가 광동성이에요. 광동성인데 이제 홍콩은 광동성의 문호로서 역할을 해라. 그리고 기존의 홍콩이 했던 역할은 우리가 딴 데로 하겠다. 분산을 합니다. 상해 포동지구, 그 다음에 심천이라는데 내년에 에이펙 열린다고 하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옆에 해남도를 경제특구인데 거기를 홍콩 대체지역처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홍콩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50년간 하기로 했는데 50년 가기도 전에 2017년, 18년, 19년, 20년 만에 다 와해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홍콩 사람이 홍콩 통치한다는 것도 그 홍콩 사람을 중국이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선거인단이 뽑습니다. 선거인단이 체육관 선거라고 그러죠. 이 선거인단도 중국이 지정하는 중국의 입김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 통치자는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홍콩이 왜 문제냐 하면
홍콩의 중국화가 이미 됐어요. 중국이 홍콩화된 게 아니고 사실은 영국이나 서방이 줬을 때는 야 이제 중국이 개혁개방하고 이러면 홍콩 같이 되면 아마 우리랑 지내기가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줬을지 모르죠.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오고 나서 이 부분도 이 국가주의가 더 강화가 됩니다. 일국양제는 말 그대로 한 국가 두 체제잖아요. 한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하에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공존한다. 이게 일국 이 체제예요. 그러면 홍콩 사람들은 체제 쪽에 더 관심을 뒀겠죠.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고 우리는 시장 경제 체제야. 그런데 시진핑은 2012년 말에 중국의 지도자가 되는데 2014년에 홍콩 일국양제 실천 백서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홍콩의 양제, 홍콩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존재하는 것은 일국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은 중화민민공화국 아래에 있는 거지 제도가 우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얘기하면서 꺼내는 게 뭐냐 하면 일국양제거든요. 그 대만도 일국양제로 중국과 통일을 하면 너희들 생활에 변화가 없도록 계속 해주겠다. 라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인데 홍콩을 보세요. 홍콩을 보니까 아니 이게 결국은 중국화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하에 제도를 쓰다가 결국은 다 흡수돼 버리는 이런 제도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차잉원이 두 번째 선거를 할 때 사실은 그 당시에 국민당 후보가 앞서고 있었어요.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데 홍콩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당시 민주진보당이 그 카드를 꺼낸 거라. 봐라 홍콩. 지금 국민당은 중국과 잘 지내자고 그러는데 저 잘 지낸다는 홍콩이 결국은 중국화 되지 않느냐. 홍콩이 대만의 미래다.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딱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역전이 돼서 차잉원 그 여자 총통이 두 번째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국양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대만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에 일국양제를 하고 마카오에도 일국양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카오는 99년에 돌아왔습니다. 중국의 폼으로. 홍콩이 97년에. 여기에는 어쨌든 워낙 강력한 공권력이 통제를 하니까 꼼짝을 못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압박적으로 대만에 대해서 일국양제를 해서 될까? 거기에다가 대만은 지금 미국과 대만 관계법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 2022년에 타이베이 법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이때는 무려 무상으로 지원해서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대만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안 한다고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바뀐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지금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해줘야겠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서태평양, 남중국해, 동중국해 전략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국양제를 대만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중국의 목표인데 이게 지금 홍콩의 케이스를 보면 대만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틈에 대만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걷어내는 중국과의 거리를 두려는 작전을 하는 거고 중국은 이 홍콩 문제를 잘 처리하면서 대만을 일국양제의 성공적 실험장으로 간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속된 말로 물 건너간 얘기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대만은 더 이상 그쪽으로 갈 생각이 없고 중국은 이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일국양제라는 방식으로 대만과 통일하겠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일국양제 케이스를 대만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니네가 한번 만들어 와봐. 신일국양제 방안을 대만 방안을 한번 만들어 와봐. 근데 기본적으로 일국양제를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대만은. 왜? 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인 경우에는 못하겠다. 이전에 일국이 뭐 중화민국이다. 중국에서는 중화민국은 이미 없어진 국가라니까. 그럼 미래 중국이다. 중화인민공화국도 아니고 중화민국도 아니고 미래의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놓는다면 혹시 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중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게다가 지금 아주 현격한 국력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 혼자서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혹시 미국이나 이런 데가 더 좀 비길 수는 있어도 우크라이나
케이스로 비기는 것도 아니죠. 결국은 고사되는 거잖아요. 고사되는 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최대한 받아서 안정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 이게 지금 대만의 목표죠. 근데 국민당은 조금 더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민진당 지금 현재 지도부는 결국은 우리를 집어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가 뻔히 보이는데 그 중국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냐, 거리두기로 가는 게 당연한 거다. 이걸 가지고 지금 대만도 극심하게 분열이 돼 있습니다. 극심하게 분열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마다 대만의 지방선거라든가 의회선거, 총통선거를 두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다. 어느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무릎을 꿇고, 아니면 시진핑이 진짜 의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력으로 점령한다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를 둘러싸고 계속 대북 정책 이걸 둘러싸고 총 대선이나 이런 거에 향배가 바뀌는 것처럼 대만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다만 대만 문제가 갖고 올 파장은 우리가 보다 훨씬 큽니다. 대비는 해야죠. 말씀드렸지만 중요 수송로고 이 부분에 대한 방비가 없으면 통상국가 한국이 굉장히 피해를 받게 돼 있고,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오판도 우려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지 말라는 거지, 관심은 충분히 가지고 전략적 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비히토류 자석 기술을 개발했다는데요. 이 시도가 한국 경제 안보에 어떤 의미를 주나요? 사실은요, 히토류라는 게 희귀 금속류잖아요. 17개 원소로 돼 있는 거니까 저거를 17개를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몽골 그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개씩은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근데 이 히토류라는 게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걸 이제 쓸 데가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IT, 반도체 이런 게 발전하면서 연구 자석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하는데 이 희귀 금속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는 역시 미국이 혼자 다 관장을 했었습니다. 미국 밖에 과학기술이 이 히토리를 쓸 만큼 발달한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는데, 저 히토류는 말 그대로 희귀 금속류고, 저게 덩어리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광물이나 흙 속에 원소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소들을 뽑아내서 예를 들어서 덩어리를, 입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환경오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국가가 환경오염을 감수하면서 저거를 안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라든지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려니까, 사실은 중국이 초창기에는 전 세계 각종 공해 산업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 다른 나라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저임금과 땅이 넓고 그러니까 조금 환경 오염을 감수하면서도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히토류예요. 그러니까 히토류를 중국한테만 너희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해 라고 준 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원자재가 중국에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제 기술도 가르쳐주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국의 정제 기술이 엄청나게 세진 거죠. 덩샤오핑이라는 개혁개방을 이끈 중국의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건 우리가 절대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거다. 지금 보면 베트남에도 상당한 히토류가 발견이 되고 매장량 2위로 지금 나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지금 미국하고 오스트레일리아도 대륙이잖아요. 이 대륙에 어마어마한 히토류가 당연히 묻혀 있어요.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심심찮게 그런 게 발견이 되고,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체 금속을 가지고 히토류가 했던 역할을 하는 부자재도 만들고 있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거는 아니에요. 다만 당분간 5년, 10년간 뭐 지금 이제 분석에 의하면 적어도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진다. 중국이 만약에 저걸 가지고 통제를 하면 5년간은 굉장히 힘들다.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전투기라든가 과학기술에 중국산 히토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오면 저희가 반도체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한국이 잘 만들어도 그 결정적인 게 없으면 못 하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다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엔비디아가 TSMC에다 설계도를 주고 이걸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TSMC가 제일 잘 만들어요. 근데 TSMC가 약한 게 있어요. 여기는 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삼성과 SK가 80%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층층이 싸서 한 거를 HBM이라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TSMC에 만들어 달라고 하는 칩에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메모리는 한국에서 사가야 돼요. TSMC가. 그러면 설계도가 아무리 좋고 TSMC의 제조업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TSMC가 부품이 없으면 그걸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HBM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국이 최첨단 기술을 군사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구현하려면 일부 히토류로 구성된 금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기념해서 F-47이라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잖아요. 이 한 대에 히토류가 408kg이 들어간다. 근데 중국에서 90%가 와야 돼요. 360, 70kg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면은 그 비행기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히토류라는 거가 지금 전 세계의 핵심 포스트를 차지하면서 이거를 밀고 당기는 용으로 쓰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을 하고 중국이 히토류 통제 카드를 꺼내서 3개월 연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월에 연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11월에 원래 경주 에이펙 끝나고 나서 되게 돼 있었는데 9월 23일 날 미국이 대중 반도체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를 해요. 그러니까 10월 9일에 그래? 히토류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거예요. 중국의 히토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거나 히토류 정제 기술이 들어간 걸 가지고 만든 물건을 제3국에 수출할 때는 반드시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히토류 통제법을 발표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 마이크를 만들었는데 이 마이크에 중국산 히토류가 들어가고 정제 기술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내가 이걸 호주에다 수출한다. 그럼 여기 중국산 히토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걸 호주에다 수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이 10월 9일 날 발표한 히토류 통제법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경주에서 합의가 됐죠.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있다 또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영원히 안 하기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히토류가 전 세계적인 이런 산업 지형, 기상도를 언제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히토류가 무한하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 미국에서 정제하다 기술하고 다 준 거고 우리도 일부 개발하는 게 있고 일본도 대체한 것도 있고 베트남 이런 데는 지금 다른 나라하고 미국하고도 협력을 강하게 하고 있죠. 베트남이 히토류 매장량 2위로 나오는데 일본하고도 협력하고 있고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미국을 괴롭히는 거는 2년 정도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2년 정도 지나면 2년간은 미국이 힘들겠지만 우리도 히토류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지금은 IT 제품이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무기도 그렇고 뭐 반도체 칩도 그렇고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데 다 핵심 부분에 히토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배터리 이런 데. 결국은 핵심 부품을 다 고리에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급망 안정화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도 우리 한국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중국을 방문할 텐데 사실 국제적인 군사 안보 이런 거는 한중 간에 협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구조적 틀로 중미 갈등, 중일 갈등, 북핵 위협
이 구조적 틀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사실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나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중국도 우리의 반도체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삼성과 SK가 지금 중국에 공장이 있고 범용 반도체의 4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협력,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히토류 같은 공급망 협력, 우리도 그게 있어야 반도체 제조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장 히토류가 끊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거를 금지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공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통제하는 거죠. 통제. 허가받고 해라. 그러니까 허가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도 일부 그렇게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아유 그럼 우리도 중국산 들어간 거 안 써. 이렇게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BYD 자동차가 지금은 통신 이런 것 때문에 백도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보 자료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중국산 히토류가 저렇게 목리를 부리는데 그게 들어간 자동차 나도 안 사. 우리 원래 것대로 쓸 거야. 이러면 그건 중국한테도 커다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게 유효한 카드로 작용하고 있음도 알고 그래서 놓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다른 나라가 환경오염이나 이런 걸 감수하면서 이 분야를 대체하려고 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분명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거를 갑자기 대체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는 공급망 협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양자 간에 좀 안정적 구도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른 나라에서 만들려면 허가받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사회주의의 경직성, 통치가 쉽지는 않지만 위로부터 아래로의 수직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우위는 상당 부분 유지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면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히토류 산업을 끌고 갈 수는 있다. 근데 중국도 아픈 기억이 있어요. 이전에 일본이 히토류 싱가포르 이럴 때 문제 생겼을 때 이 준법 수출을 하면서 일본이 대체재 마련하고 원가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다른 데서 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원가는 올라갔지만 그래서 일부 중국의 히토류 광산이 도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국가가 나눠서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더 쉬운 예로 하나 들을까요? 요소수 문제 기억나시죠? 석탄 생산하다가 나오는 요소에다 물 탄 게 요소수예요. 그런데 중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화석연료 채굴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할당량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요소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소수 대란을 겪었어요. 그러면 요소수가 안 나오면은 그러면 우리는 전혀 못 움직였느냐? 아니죠. 호주에서 수입을 해서 다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그게 전혀 대체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일본에 대해서 히토류 카드를 정말 쓸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호주하고도 맺었죠. 말레이시아하고도 히토류 협력 맺었죠. 일본하고도 히토류 협력 맺었죠. 이게 중국의 압박이 강해져 오면 대반중 히토류 공급망 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이 뭉쳐서 움직이게 되면은 중국도 쉽지는 않을 거다. 다만 단기간에 최근 앞으로 몇 년 내 이거가 어렵고 전문가들이 볼 때 5년에서 8년은 걸린다니까 그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러면 5년 8년이 되게 먼 것 같지만 또 금방 가요. 그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 미국에서 반도체 규제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중국을 지나치게 압박을 하면 다른 걸 개발하니까 적절하게 최첨단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 부분은 계속 공급을 해서 그걸 쓰도록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중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다. 라는 미국 내 시각도 있어요. 딱 끊어버리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개발해야지 하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히토류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히토류 안 쓴 자석을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 자석이라는 거 오래되면 자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구 자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히토류에서 추출한 걸로 가능한데 그거는 히토류가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히토류가 안 들어갔는데 영구 자석을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하나가 나올 때마다 공급망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공급망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는 거는 21세기 이런 시기에 있어서 경제 안보에 대해서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과학기술 경쟁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히토류가 매우 중요하긴 하나 이게 완벽하게 전 세계를 다 통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패턴이 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어렵다. 다만 우리도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뭐 대체 시장도 개발하고 이런 거가 이런 최근의 히토류 분쟁을 보면서 볼 수 있는 큰 핵심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중국 공부를 수십 년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는 극단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미중이 막 싸우려고 하다가도 결국은 타협점을 찾고 마찬가지입니다. 중일도 마찬가지고 사실 남북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을 보고 일희일비 미국이 우리 편일까 중국이 우리 편일까 그 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성을 부여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거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그리고 그런 급변 사태도 적어도 한국이라는 이런 중견국 입장에서 보면 주변으로부터의 위협 때문에 한국이 뭐 속된 말로 엎어지거나 그럴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데 틈틈이 우리의 경쟁력 산업에서는 산업 경쟁력 제조업 경쟁력 국방 안보에 있어서도 강력한 억지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원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얼마 전에 저도 이 프로에 와서 시진핑 실각설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그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그거는 사실 확인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너무 에스컬레이팅이 돼서 확대 해석이 됐거든요. 그런 게 이렇게 빠져들지 않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한다면 금방 짐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